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경제 침체의 심각한 영향. 2. 중국의 비열한 도둑질 계획. 3. BOE에 대한 삼성의 비싼 교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오래도록 선도해온 분야인 LCD 디스플레이 산업이 최근 들에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LCD를 사용하는 TV의 수요가 급감하고 TV 자체의 디스플레이 역시 LCD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이 이런데도 공급이 줄지 않아서 재고가 차고 넘치다 보니 가격이 급락해 올해 들어서는 결국 역성장세로 돌아서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변화였지만 중국은 이 틈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생산량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이런 이기적인 정책 때문에 둔하게나마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던 LCD 산업이 이번에는 가격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65인치 이하 소형 LCD 패널 가격은 M당 평균 $100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75인치 대형 LCD 패널 가격도 $150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는 생산원가보다도 1~2% 낮은 수준으로 이젠 팔아서 마진을 볼 수도 없어진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이렇게 시장을 주락펴락하게 된 비결은 의외로 한국입니다. 원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기술 라이센스를 받아와 주문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LCD의 원천 기술 자체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공정의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모방이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을 취한 기업 중에는 현재 LCD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인 중국의 증동평, 통칭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삼성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와 삼성의 TV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제작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아니랄까봐 이러한 라이센스 생산 전략에는 추악한 속셈이 있습니다. BOE는 과거 하이닉스에서 갈라져 나온 하이디스라는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했는데 전산을 통합하고 자국에 공장을 세우자마자 인수 시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하이디스를 부도내버려 기술은 기술대로 전부 빼가면서 노동자들은 횡포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된 하이디스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전까지 BOE는 기껏해야 브라운관이나 진공관 따위밖에 못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이때 빼돌린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의 생산권 라이센스도 따와서 중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 힘입어 초저가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LCD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도 품질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시장은 BOE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파는 LCD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LCD 시장도 선도하던 한국의 삼성과 LG는 BOE는 이런 편법을 이용해 기술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면서 10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1위까지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BOE는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사용료 1,000억 원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서 하이디스에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삼성의 기술까지 훔쳐가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삼성에 디스플레이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며 지금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배은망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하지만 삼성은 현명하게 이들에게 일을 맡기기는 했어도 완전히 신뢰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BOE가 반기를 들자 삼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LCD 패널의 주문량을 깎아버렸습니다. 삼성의 창고에는 이미 16주 분량의 패널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를 10주 분량까지 축소해 BOE의 일감을 줄임으로써 목줄을 단단히 잡겠다는 것인데요. BOE는 어설프게 업계 최강 기업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멀쩡히 쥐고 있던 밥줄도 뺏길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삼성이 이런 강경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를 삼성이 쥐고 있었다는 점도 있지만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LCD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OLED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LCD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마진율은 2015년에 이미 사라졌고 올해 드디어 마이너스의 영역에 들어가고 말았죠. LCD 산업 자체가 점차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LCD를 대체하는 OLED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지금은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OLED는 LCD에 비해 가볍고 야르며 형태 변환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 비용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어 LCD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수요를 창출해내자 점차 생산량이 늘어나며 원가도 떨어지게 되었죠. 덕분에 OLED의 특성을 활용해 개발된 접히는 스마트폰이나 돌돌 말리는 TV 같은 다양한 신제품들이 시장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의 빛나는 활약이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 OLED 구동칩 D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무려 79%의 파이를 차지하며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존 전자제품의 탈LCD 역시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LCD 패널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TV와 스마트폰을 OLED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LG와 삼성은 OLED TV와 스마트폰용 OLED를 개발했고 각각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끈질기게 LCD 디스플레이를 고집하던 애플의 아이폰마저 OLED를 탑재하게 되자 BOE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뒤였습니다. 애초에 자체 기술이라고는 눈꼽단금도 없었던 BOE는 하던 방식대로 기술자를 돈으로 빼와서 어설프게 OLED를 따라 만들어봤지만 패널의 수율이 처참하고 QC도 엉망진창이라 불량이 속출하자 급기야 자국 기업한테도 손절당하고 삼성의 계약을 빼앗기는 등 참교육을 당하고 있죠. 나름대로 발악을 거듭하기도 했고 애플도 삼성과 LG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걸 아니 꼽게 생각했던 터라 BOE도 어찌저찌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생산에 참여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무단으로 패널의 설계를 변경했다가 애플에 적발돼 생산 중지 처분을 당하고 주문량도 깎여나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BOE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보유한 기술력 없이 도둑질로만 몸집을 불려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역량이 아예 없는 BOE는 기업 내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면 창의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한국 기업들은 OLED 시장에서도 빛나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내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작년에는 삼성이 멀쩡히 작동하는 화면의 뒤로 카메라 렌즈를 숨기는 언더 패널 카메라 UPC-71수를 선보여 전 세계 IT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광학식 지문 인식 센서도 별도의 설계 없이 화면 밑으로 숨길 수 있고 스마트폰 디자인의 크나큰 오점이라고 여겨지던 노치와 펀치홀을 드디어 없앨 수 있게 되었죠. 지난 10일 열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전시회에서도 LG는 투명 패널과 초대형 고휘도 패널, 삼성은 저전력 패널 신기술을 각각 선보였는데요. 투명 패널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형 고휘도 패널은 기존 패널 대비 30%나 밝으며 무려 97인치에 달하는 현존 최대 크기 TV 패널이죠. 저전력 패널은 소비 전력을 37%나 감소시키면서 빛 투과율도 60%나 향상됐습니다.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는 선견지명을 발휘해 특유의 기술력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OLED의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LG는 지난 5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SAD 2022에
기상천외한 OLED 응용 기술들을 여럿 내놓았는데요.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는 현재 몇몇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단방향 폴딩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양방향 폴딩을 실현해 앞으로도 뒤로도 20만 번 이상을 접을 수 있죠. 차량용 34인치 커브드 P OLED는 차량에 탑재되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등을 휘어지는 OLED 패널 하나 안에 통합해 주행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제품입니다. 0.42인치 OLED에서는 초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OLED를 적용하는 기술로 유리가 아닌 실리콘 웨이퍼 위에 화면을 만들어 초고화질을 구현하면서도 증강현실 글래스에 넣을 수 있을 만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확보한 시장인 TV와 스마트폰 외에 다른 전자기기에도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되도록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의 패러다임을 앞장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처럼 치고 나갈 동안 삼성한테 버림받은 BOE는 주가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아이폰 디스플레이에 싸운을 걸고 있죠. 결국 IT 업계에서 시장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듯 기술의 유무입니다. 한국은 과거 LCD 시장에서 저가 물량 공세로 중국에 밀린 씁쓸한 기억이 있지만 그 덕에 감히 쉽게 따라 만들 수 없는 기술력의 영역으로 먼저 떠나서 중국의 추격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이 속속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자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움켜쥔 듯이 고무되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 NYT는 일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옥성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해소 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과 외국 업체에 의지하는 한 미국 내 반도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미빚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5개 이상의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2천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 16개 주에서 23개의 신규 칩 공장 준공 및 9개 공장 증설, 업계의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건은 대부분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면 그에 더해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확장 계획이나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것까지도 새롭게 투자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해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그 뒷면을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칩5 반도체 전쟁을 출간한 미 터프츠대 크리스 밀러 교수는 NYT에 직접적으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이들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미국 내 생산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안을 내놓았습니다. SIA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산 기업 및 공장에서 27만 7천 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NYT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은 기술자 및 화학공학과 같은 분야에 숙련된 과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및 엔지니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고충을 토로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NYT는 꼬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투자하는 돈이 68조 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2개 기업이 투자하는 수백조 원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68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10조 원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고액이라고. 하지만 북미에서 특히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연봉 8만 불 정도는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을 정도 되고 밀리언 정도의 봉급을 받는 임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잡는 예산이나 집행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은 100조 원을 책정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68조 원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출하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재고가 쌓이자 끄덕겁다고 자만하면서 가격을 올해 상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했던 TSMC마저 가격을 동결하고 일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도체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디바이스 구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타임스는 2023년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재 재고가 최고치에 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상위 10대 고객인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주문 취소와 지연 계약 파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6, 7나노 공정 수요는 절반가량으로 하락하고 5나노 이하 생산 라인 가동틀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에도 저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TSMC는 수요가 크게 줄며 매출이 줄자 그에 대한 타겟책으로 주요 팹리스들에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맥루머스, 9to5Mac 등 외신은 TSMC가 2021, 2022년에 이어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한다는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저가격의 애플과 엔비디아의 6% 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들어 즉각 반발하면서 TSMC는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TSMC 대응에 비해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증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나 반도체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토 없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인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수요를 비약적으로 높일 열쇠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핵심 장비 펠리켈이 올해부터 삼성전자 최신 공정의 테스트로 적용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과율 90%를 뛰어넘어 경이적인 94%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SNS텍은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의 밝은 관계자는 펠리르 양산을 위한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장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텍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협력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EUV 시대 전환에 맞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펠리클이란 반도체 회로가 새겨 넣은 유리기판 즉 포토마스크에 초미세한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지칭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유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EUV 노광 공정은 매우 섬세한 과정인데 특히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오염이 수율 저하의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가격이 개당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한다면 수율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UV 장비는 미세한 파장의 빛이 거울에 반사하는 원리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빛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의 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0%가 아닌 펠리클 투과율의 한계를 깬 90% 이상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 어떤 반도체 기업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도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80%대의 투과율을 가진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을 적용할 경우 TSMC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의 방향성은 인건비와 세금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춘 뒤 마진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삼성과 애플을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압박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20%가량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경제 대국이기에 미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확보한 기업들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며 특히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마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왔기에 현재 중국을 군사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와 가공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수는 중국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속에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미국의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이번 위기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로 올라선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일본이나 유럽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이번 IRA 법안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법안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행이 예정된 일정이 내년 3월으로 전면 연기되었고 여기에 현대차에겐 전기차 리스 분야에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 전기차 업계가 IRA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 친환경 보조금을 100% 받는다면 현재 40%의 리스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가량의 걱정을 덜은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년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했고 캐나다에서는 31개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에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보해 연간 12만 톤이 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영호엔 1,500만 톤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4억 개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얼마 전 리튬 공장 준공식을 마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엔 염분과 불순물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상당량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염전의 방식으로 호순물을 끌어와 증발시키면 기존 호순물보다 4배, 5배가량 농축된 고농도의 리튬 용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 칼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규모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수출하는 배터리를 합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존재하며 2030년 한국의 리튬 생산 규모는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IRA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은 매장량이 많아도 이를 주문하는 업체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엔 아직까지 탐사가 안 된 부분에서 채산성이 있는 리튬 매장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곳에 묻힌 리튬 매장량은 되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확보한 호주와 칠레의 리튬 광산의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보조금 지급은 물론 IRA 기준을 충족하지만 아르헨티나보다 채산성과 생산량이 부족하며 현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나 세금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스코 측에서 리튬을 생산해 수출하게 되면 3%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칠레는 20%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에 매장량과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FTA 관련 협상 중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협상은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에 체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체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의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면 IRA의 생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IRA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IRA 관련 법상 중국산 원재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남미 4개국, 그중에서도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현지에서 확보한 리튬과 같은 천연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한 뒤 한국에서 가공하여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100%를 받을 수는 있지만 FTA가 없다면 한국으로 리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원 분국으로 가게 될 길이 열리자 미국과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75%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고객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유럽에서만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IR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IRA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내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한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CATL이지만 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와 유럽의 원자재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제 배터리 탑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CATL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처럼 미국과 유럽 지역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에서 미중 갈등을 원인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지만 당장 2025년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IRA와 원자재법을 무기로 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1위하던 배터리 분야를 눈뜨고 한국에게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에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상승한다면 현재도 도입 논의가 나온 FA50 경공격기와 이박의 한국산 방산 장비 등 다양한 교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